혹시 요즘 이런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2번, 3번씩 깨고 계시나요?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고 금방 또 마려운 느낌이 남아 있으신가요? 소변에 거품이 자주 보이거나 예전보다 냄새와 색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밤에 1~2번 깨는 건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한 생각이 신장을 더 조용히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 습관은 신장이 보내는 가장 이른 신호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가 너무 평범해서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신장은 참 조용한 장기입니다. 간처럼 묵묵하고 심장처럼 쉬지 않고 폐처럼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꽤 떨어질 때까지도 큰 통증 없이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점이 무섭습니다.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도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무너지기도 하지만 생활 습관을 일찍 바꾸면 그 속도를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시작점을 함께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한 분이 떠오릅니다. 72의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처음에는 그저 밤에 자주 깨는 것이 불편해서 오셨습니다. 선생님, 잠만 좀 푹 자고 싶어요. 처음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장이 걱정돼서 오시는 분보다 수면이 불편해서 오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젖은 솜처럼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발목은 저녁이면 양말 자국이 남았고 덤 입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나이 드니 당연하지요 하고 웃어 넘기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나이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몸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소변 습관부터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언제 자는지, 자기 전 물은 얼마나 마시는지, 밤에 몇 번 깨는지, 소변 줄기는 어떤지, 거품은 있는지, 참는 습관은 없는지 하나씩 물었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바빠서 소변을 오래 참는 편이었고 저녁에는 건강에 좋다며 물을 한꺼번에 많이 드셨습니다. 밤에는 2~3번씩 깨서 화장실에 갔고 아침엔 늘 몸이 붓고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챙긴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피곤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계셨던 겁니다. 신장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 필터와 비슷합니다. 피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몸 안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필터가 지치면 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잠, 혈압, 붓기, 피로까지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변은 그 결과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창문 같은 것입니다. 맑은지, 탁한지, 자주 보는지, 너무 참는지, 밤에 반복되는지. 이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신장의 하루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에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수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속도로 마시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낮 동안 거의 안 마시다가 저녁에 몰아서 마시거나 소변이 마려워도 계속 참는 습관은 신장과 방광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행동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당신도 혹시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낮에는 바쁘고 귀찮아서 참다가 저녁이 되면 갑자기 물을 많이 드시지 않나요? 밤에 화장실은 자주 가는데 이상하게 더 개운하지는 않지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하나라도 마음이 멈췄다면 지금부터 내용이 더 중요해집니다. 끝까지 보시면 밤중 소변 습관이 왜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지, 꼭 바꿔야 할 시간대와 물 마시는 방식,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가장 흔한 실수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소변의 횟수와 색, 거품과 느낌이 신장의 상태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변화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장은 아프다고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방식으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가장 자주 드러나는 곳이 바로 소변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소변은 단순한 배출물이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이건 그냥 물 문제겠지,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소변의 횟수, 색, 냄새, 거품, 그리고 보고 난 뒤의 느낌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하나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연결 속에서 신장이 지친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횟수부터 보겠습니다. 밤에 한 번쯤 화장실을 가는 일은 나이가 들수록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이상 반복되고 그 때문에 잠이 자꾸 끊긴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잠은 몸이 회복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계속 끊기면 신장만이 아니라 혈압, 혈당, 피로감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는 것을 단순히 방광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체액 조절 리듬, 혈압, 당 조절, 신장 기능, 저와 복용 중인 약의 영향이 함께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밤뇨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색은 어떨까요? 정상적인 소변은 맑은 연노란빛에 가깝습니다. 너무 진한 노란색이 계속된다면 수분 부족이나 농축을 의심할 수 있고, 단 지나치게 맑기만 한 상태가 반복된다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습관이나 특정 대사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루 중 색이 조금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 비슷한 패턴으로 이상이 반복될 때입니다. 아침마다 유난히 짙고 낮 동안은 들쑥날쑥하고 밤엔 자주 깨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몸은 이미 일정한 부담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거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소변에 거품이 잠깐 생기는 것 자체는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변 줄기가 강하거나 병이 물과 부딪히면서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품이 유난히 많고 오래 남고 자주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매일 비슷하게 보이고 색까지 탁하거나 몸이 붓는 느낌이 함께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는 단백뇨 같은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의 필터가 약해지면 원래 몸 안에 남아 있어야 할 성분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이상은 반드시 허리가 아프거나 옆구리가 쑤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초기 신장 기능, 저하는 통증보다 먼저 소변의 패턴 변화로 드러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즉, 아프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냄새도 그렇습니다. 소변 냄새는 음식, 수분 상태, 약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진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반복되고 몸 상태도 함께 무겁게 느껴진다면 단순한 음식 탓만으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변을 본 뒤에도 개운하지 않고 잔뇨감이 남고 다시 금방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다면 방광뿐 아니라 신장과 연결된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소변을 볼 때 결과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패턴을 보고 계신가요? 한 번의 이상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이상은 몸이 보내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신장은 그 문장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철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밤에 자주 깨요. 거품이 있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화장실은 자주 가는데 시원하진 않아요. 사실 이 말들은 서로 따로 노는 증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수분 섭취가 고르지 않고 소변을 자주 참고 저녁 늦게 몰아서 마시고 잠이 깨고 몸이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날 더 피곤해지고 다시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신장은 바로 그 반복 속에서 점점 더 지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물을 적게 마셔야 하나요? 아닙니다. 핵심은 적게 마시는 것도 무작정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감당하기 좋은 리듬으로 나누어 마시고 참지 않고 늦은 시간에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다음 단계에서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 문제를 의심할 때는 소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따라오는 몸의 느낌도 봐야 합니다. 아침에 눈꺼풀이 붓는지,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지, 이유 없이 피곤한지, 식욕이 떨어지는지, 입이 마르는데도 개운하지 않은지, 소변은 창문이고 몸의 감각은 그 집안의 공기와 같습니다. 창문만 보고 끝내지 말고 집 안 전체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은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세심하게 들어야 합니다. 시끄러운 통증보다 반복되는 작은 변화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변 습관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분들은 낮보다 밤에 더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왜 많은 어르신들이 그 첫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지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은 단순히 어두운 시간이 아니라 신장의 피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 만한데 밤만 되면 몸이 더 힘들어질까요? 왜 어떤 분들은 낮 동안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내다가도 막상 잠자리에 들면 소변 때문에 몇 번씩 깨고 아침엔 더 지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수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장이 지쳐 있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생활의 균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낮과 밤의 리듬이 분명합니다. 낮에는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밤에는 몸이 정리하고 회복합니다. 호르몬 분비도 달라지고 심장 박동과 혈압도 조금씩 안정됩니다. 신장 역시 이 리듬에 맞춰 소변의 양과 농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밤에 소변이 줄고 잠이 깊어지는 쪽으로 몸이 준비됩니다. 그런데 이 리듬이 흔들리면 밤이 오히려 더 불편해집니다. 자는 동안 쉬어야 할 몸이 화장실을 오가느라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밤에 자주 깨는 이유를 오직 전립선이나 방광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낮 동안 다리에 몰려있던 체액이 밤에 누우면서 다시 혈관으로 돌아오고 그 과정에서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남던 분들이 밤에는 유난히 소변 때문에 자주 깨기도 합니다. 낮에 보이던 부종이 밤에는 화장실 횟수로 바뀌는 셈입니다. 참 흥미롭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낮보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면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낮 동안 신체가 체액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밤이 되어 누웠을 때 그 부담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밤중 소변은 단순한 수분 섭취의 결과가 아니라 낮에 쌓인 몸의 문제를 밤이 대신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68살이셨고 처음엔 불면 때문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잠이 얕아졌어요. 자꾸 깨요. 다시 자는 것도 어렵고요. 처음에는 누구나 수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보면 그 수면의 깨짐 뒤에는 늘 다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마다 두세 번 화장실에 가셨고 낮에는 다리가 묵직하고 저녁이면 발등이 부어 신발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때 정작 본인은 잠만 잘 자면 괜찮을 줄 아셨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는 왜 늘 가장 늦게 알아차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의 불편은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한 것을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밤에 한 번 깨면 나이 탓, 두 번 깨면 물 탓, 세 번 깨면 잠이 얕아져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밤요는 몸의 회복 시간을 잘라내는 작은 가위와 같습니다. 한 번 잘리는 것 같지 않아도 매일 반복되면 몸은 서서히 지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다리가 무겁고 기운이 없고 낮에도 집중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다시 활동량이 줄고 순환은 더 떨어지고 밤은 더 힘들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학계에서도 조금씩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밤중 소변의 핵심 원인을 방광 기능 변화와나 노화 자체에 더 무게를 둡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순환, 부종, 혈압약 복용 시간, 신장 기능 저하 같은 전신적 요인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후자의 관점이 더 실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하나의 장기만 따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밤에 깨는 현상도 결국 신장, 혈관, 심장, 수면, 생활 습관이 함께 얽힌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쪽만 보고 해결하려 하면 자꾸 제자리 걸음이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이 먼저이고 소변은 그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수면이 얕아져서 깼더니 소변이 마려운 걸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소변량이 많아져서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둘은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접근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밤에 몇 번 가느냐만 보지 말고 깼을 때 시원하게 많이 보는지, 조금씩 자주 보는지, 그 전날 다리가 부었는지, 저녁에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패턴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요즘 밤이 두려워지진 않으신가요? 잠들기 전부터 또 깨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진 않으신가요? 그 마음이 쌓이면 밤은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긴장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몸은 긴장 속에서 더 깊이 쉬지 못합니다. 결국 다음날 신장도 혈압도 기운도 더 흔들립니다. 이처럼 밤의 문제는 단지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의 피로, 다음 주의 무기력, 몇 달 뒤의 검사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겁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망가진 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 몸이 어떤 패턴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지 하고 차분히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완전히 침묵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들어주기만 하면 분명히 힌트를 줍니다. 특히 밤은 그 힌트가 가장 또렷하게 들리는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익숙한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마시는 방식, 소변을 참는 습관, 자기 전 행동 하나가 어떻게 신장에 부담을 주는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을 해치는 습관이라고 하면 짠 음식이나 약부터 떠올리십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료실에서 더 자주 보게 되는 것은 너무 평범해서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는 습관들입니다. 오히려 건강을 챙긴다고 믿으며 반복하는 행동이 신장을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익숙한 습관의 함정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변을 참는 습관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흔합니다. 외출 중이라서, 화장실이 불편해서, 귀찮아서, 혹은 일에 집중하느라 그냥 조금만 더 참자고 넘깁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반복되면 방광은 점점 무리하고 소변 흐름의 자연스러운 리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방광 안에 소변이 오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편감이 커지고 잔뇨감이 남기 쉬워지며 어떤 분들에겐 요로 감염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소변을 만들어 보내는데 아래쪽 흐름이 늘 부자연스러우면
전체 배출 시스템이 편안하게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강물이 흘러야 할 때 자꾸 막히면 상류도 결국 영향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는 게 오히려 방광 힘을 길러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몸은 훈련과 억지를 구분합니다. 적절한 근육 훈련은 도움이 될 수 있어도 불편을 무시하고 오래 참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이미 밤에 자주 깨거나 잔뇨감이 있는 분에게 참는 습관은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몰아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주변 권유를 듣고 물은 많이 마셔야 좋다는 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낮에는 거의 안 마시다가 저녁 식사 후나 자기 전에 갑자기 두세 컵씩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낮 동안 부족했던 수분이 밤에 한꺼번에 들어오고 몸은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밤중 소변이 늘고 잠은 끊기고 다음날 더 피곤해집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수면과 신장 모두에 부담이 되는 흐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 총 수분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와 농도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조금씩 고르게 들어오는 수분은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처리하지만 늦은 시간에 갑자기 몰리는 수분은 배출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 1리터라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몸이 느끼는 피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전 행동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익숙해서 더 놓치기 쉽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시거나 건강즙을 챙겨 먹거나 목이 마를까봐 큰 컵으로 물을 비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밤에 다리가 붓고 몸이 무거우니 자기 전 물을 더 마셔야 순환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밤은 몸이 쉬고 회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배출 부담이 커지면 신장도 쉬지 못하고 수면의 깊이도 얕아집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과한 수분 섭취는 밤류를 악화시키는 아주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물을 적게 마셔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극단으로 가십니다. 밤에 자주 깨니까 아예 물을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낮 동안 너무 적게 마시면 소변은 지나치게 농축되고 몸은 갈증과 피로를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입은 마르는데 소변은 시원하지 않고 몸은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상한 악순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은 적게도 아니고 많이도 아닙니다. 몸의 리듬에 맞게 나누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물을 잘 마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단지 한꺼번에 많이 마시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물을 충분히 마시니까 괜찮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수분 섭취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양만이 아니라 패턴에도 민감합니다. 이 점이 흔하지만 중요한 반전입니다. 네 번째는 몸의 붓기를 가볍게 여기는 습관입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손가락 마디가 뻑뻑한데도 오늘 많이 걸어서 그래 하고 넘기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복되고 밤중 소변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낮 동안 다리에 몰린 체액이 밤에 다시 순환으로 돌아오면서 소변량이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낮의 붓기와 밤의 화장실 횟수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은 낮에 보인 것을 밤에 이어서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학계에서도 여기엔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밤뇨를 주로 비뇨기계 문제로 봅니다. 다른 전문가는 순환과 체액 이동, 수면 구조, 신장 기능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두 번째 시각이 실제 생활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의 몸은 하나의 장기만 따로 고장나는 기계가 아니라 여러 기능이 동시에 균형을 주고받는 살아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변 습관 하나를 보더라도 식사, 수분, 부종, 약 복용 시간, 활동량까지 함께 살펴야 방향이 보입니다.
또 하나 참 안타까운 습관이 있습니다. 불편을 참고 미루는 습관입니다. 거품이 보여도 며칠 더 보자고 하고 밤에 자주 깨도 나이 탓이라 넘기고 몸이 붓고 피곤해도 쉬면 괜찮겠지 하고 지나칩니다.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괜히 병원 가서 큰 병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마음 누구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용한 신호를 오래 무시하면 나중엔 더 큰 불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신장은 초기에 잡을수록 훨씬 나은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하시죠? 신장은 아프다고 크게 외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익숙한 습관 속에서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참는 습관, 몰아 마시는 습관, 밤늦은 수분 섭취, 반복되는 붓기. 이 네 가지는 너무 흔해서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신장에는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장이 왜 이렇게 오래 버티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기능이 꽤 떨어질 때까지도 스스로 눈치채지 못하는지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버티는 장기라는 사실이 왜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 아직 늦지 않은 이유가 되는지도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신장은 참 신기한 장기입니다. 조용하고 성실하고 오래 버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장에 문제가 생겨도 처음에는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이 심하게 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 피곤하고 조금 붓고 밤에 자주 깨고 소변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정도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더 무섭습니다. 이 평범함이 경고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장은 꽤 힘들어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크게 티를 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신장이 가진 여유와 보상 능력 때문입니다. 신장은 양쪽에 하나씩 있고 각각 수많은 작은 필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많은 직원이 함께 일하는 정수 공장과 비슷합니다. 직원 몇 명이 지쳐도 공장은 당장 멈추지 않습니다. 남은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면서 겉으로는 평소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장의 무서운 장점이자 약점입니다. 버텨주기 때문에 생활은 유지되지만 그만큼 발견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망가지기 시작하면 처음엔 침묵으로 반응합니다. 큰 비명 대신 작은 힌트를 줍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는 일, 아침 얼굴이 붓는 일,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일, 이유 없이 몸이 무거운 일, 식욕이 예전 같지 않은 첫 일.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각들이 모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장을 쓰고 있었는데 우리는 단어만 보고 지나쳤던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소변은 나오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바로 이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소변이 나온다는 사실과 신장이 충분히 건강하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신장은 단순히 물만 내보내는 장기가 아닙니다.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혈압 조절에도 관여하고 산과 염기의 균형도 지켜줍니다. 즉, 소변을 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장이 잘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돌아가지만 속으로는 무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오래된 냉장고와 비슷합니다. 겉보기엔 아직 돌아가고 불도 들어오고 소리도 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냉기가 약해지고 음식이 빨리 상하고 전기 소모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신장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 조용히 버티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더 일찍 눈치채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의외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초기 신장 기능 저에서는 오히려 소변량이 아주 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빠지면 반드시 소변이 확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횟수 변화, 밤뇨, 거품, 잔뇨감, 몸의 피로처럼 더 간접적인 형태로 먼저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신장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심한 통증도 없고 소변도 어느 정도는 나오니 사람들은 계속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 검사 수치로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몸은 매일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는 왜 늘 더 분명한 증거만 기다릴까요? 근데 여기에는 마음의 이유도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운 것을 늦게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신장처럼 혹시 투석까지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연결된 문제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초반 신호를 애써 작게 해석합니다. 그냥 나이 들면 그렇지. 요즘 피곤해서 그래. 물만 잘 마시면 괜찮아질 거야. 이 말들은 마음을 잠시 편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몸의 현실까지 바꾸어 주지는 못합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일부 전문가는 노화에 따른 정상 변화와 질환 신호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방광 기능, 수면 구조, 호르몬 리듬, 혈압 반응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담요나 피로만으로 신장 문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상 노화와 질환 초기 신호가 겹쳐 보이기 때문에 반복성과 패턴을 더 유심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의견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의 증상만으로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 신호가 같은 방향으로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기억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소변의 횟수, 색, 거품, 그리고 밤에 더 심해지는 패턴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따로따로 흩어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이 조용히 버티는 동안 몸은 여기저기서 작은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함은 기운의 문제가 아니라 여과의 문제일 수 있고, 붓기는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체액 조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잠이 깨는 것도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신장과 순환의 힌트일 수 있습니다. 더 다행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신장이 조용히 버티는 장기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아주 늦기 전까지는 우리가 개입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밤중 소변이 잦고 거품이 반복되고 몸이 붓고 피곤하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거창한 치료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내 몸의 패턴을 제대로 읽는 일입니다. 언제 마시는지, 언제 참는지, 언제 붓는지, 언제 피곤한지. 신장은 조용하지만 당신이 관찰하면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막연히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바꾸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많은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가장 부담 없이, 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바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첫 번째 교정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이제 조금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아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지 그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갑자기 겁을 먹습니다. 식단을 전부 바꿔야 하나, 약을 당장 끊어야 하나, 물을 아예 줄여야 하나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지치는 장기인 만큼 회복을 돕는 변화도 거창한 것보다 꾸준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물을 마시는 총량보다 마시는 리듬부터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 말이 뜻밖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물을 많이 마셔라 혹은 밤에 깨면 물을 줄여라 같은 단순한 조언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중간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거의 안 마시다가 저녁에 몰아 마시는 습관, 목이 바짝 말랐을 때만 급하게 들이켜는 습관, 밤에 화장실이 걱정되어 낮부터 지나치게 참는 습관.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몸은 계속 불규칙한 파도에 흔들리게 됩니다. 신장은 같은 물이라도 일정한 리듬으로 들어올 때 훨씬 편안하게 처리합니다.
반대로 한꺼번에 몰리면 밤에 더 바빠지고 수면은 더 자주 끊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정 습관은 이것입니다. 물을 참았다가 몰아 마시지 말고 낮 시간에 나누어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입안을 적시듯 천천히 시작하고 오전과 오후에 조금씩 고르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속도를 줄이고 잠들기 직전에 큰 컵 한 잔은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물을 적게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신장이 가장 덜 피곤한 방식으로 마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피를 걸러 소변을 만들면서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수분이 많이 들어오면 몸은 그 변화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이런 일이 생기면 밤에 줄어들어야 할 소변 생산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낮에 나누어 처리했으면 될 일을 밤에 신장이 대신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여도 매일 반복되면 몸은 분명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질문하십니다. 그럼 정확히 몇 잔이 좋습니까? 이 질문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잔수를 말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체중도 다르고, 땀을 흘리는 양도 다르고, 드시는 약도 다르고, 심장과 신장의 상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패턴입니다. 목이 말라 쓰러질 듯할 때까지 참지 않는 것, 저녁에 몰아서 보상하듯 마시지 않는 것, 밤중 갈증이 생기지 않도록 낮 시간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것, 이 세 가지가 먼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자주 나누어 마시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어 오히려 불편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리듬에 적응합니다. 한꺼번에 몰아 마실 때보다 조금씩 나누어 마실 때 소변의 부담이 더 일정해지고 밤으로 몰리는 일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낮에 작은 불편이 밤에 큰 불편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갈증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갈증에 끌려다니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어르신들이 갈증 신호를 이미 늦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이미 약간 마른 상태인데도 본인은 괜찮다고 느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많이 마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듬을 깨뜨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이 오전, 점심 이후, 오후 초반까지 물을 조금씩 나누어 드시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서서히 양을 줄이십시오. 입이 마를 때마다 큰 컵으로 급하게 마시는 대신 작은 컵으로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소변을 오래 참지 마십시오. 배출에 리듬이 들어오는 리듬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고르게, 나가는 것은 억지로 막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신장을 편하게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변화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밤에 두세 번 깨던 분이 물 마시는 시간을 바꾼 뒤 한 번으로 줄기도 하고 아침 얼굴 붓기가 덜해졌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단번에 오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약 조정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검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의 첫 단추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몸의 신호가 달라지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신장은 작은 반복에 민감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지금 부모님이나 가족에게도 떠오르신다면 꼭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밤에 자주 깨는 일을 단순한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않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수분 섭취는 단순 총량보다 개인 상태와 시간대가 중요하다는 쪽으로 점점 더 강조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고 어떤 분에게는 과한 수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한 분은 무조건 많이 마시는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리듬을 찾는 것이라고요. 기억하시죠? 신장은 큰 통증보다 작은 패턴으로 먼저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만 보지 마시고 언제 어떻게 마셨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정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첫걸음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침의 첫 행동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짧은 습관 하나가 밤의 소변 패턴과 신장의 피로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연결해서 보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관리는 저녁이나 밤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밤에 자주 깨고 소변 때문에 잠이 끊기고 아침이면 몸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불편은 밤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은 밤이 아니라 아침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의 첫 리듬이 잘 잡히면 그날의 소변 패턴도 달라지고 밤의 부담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신장을 편하게 하고 싶다면 아침을 그냥 시작하지 마시라고요. 아침은 몸이 다시 균형을 잡는 시간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는 땀과 호흡으로 조금씩 수분을 잃습니다. 입안은 마르고 혈액은 약간 농축되며 방광에는 밤새 모인 소변이 차 있습니다. 이때 몸은 아주 민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첫 행동이 중요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커피부터 마시거나 반대로 갈증을 오래 참고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은 처음부터 불규칙한 리듬으로 하루를 열게 됩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그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침 첫 소변을 내쉬에 너무 오래 참지 않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이불 속에서 한참 더 버티거나 일어나자마자 다른 일을 먼저 하느라 화장실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잠깐의 차이는 문제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방광과 배출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밤새 차 있던 소변을 자연스럽게 비워주는 것은 몸에게 하루의 정리를 시작하라는 신호가 됩니다. 작지만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는 물을 마시는 방식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한꺼번에 많은 물을 들이키는 것은 꼭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밤새 입이 말랐다고 해서 큰 컵으로 급하게 마시면 속이 불편해지고 어떤 분은 금방 또 소변이 마려워지며 몸은 오히려 더 허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몸을 깨우듯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컵으로 몇 모금 입안을 적시고 목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느낌으로 시작하십시오. 몸은 급한 충격보다 부드러운 신호에 더 편안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은 혈압과 호르몬 변화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잠에서 깬 몸은 아직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때 수분이 너무 급하게 들어오거나 반대로 전혀 들어오지 않으면 신체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큰 변화를 감당해야 합니다. 신장은 바로 그 균형 조절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물 한 컵도 양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부담 없이 몸을 깨우는 속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침 붓기입니다. 눈꺼풀이 무겁고 손가락이 뻣뻣하고 얼굴이 퉁퉁한데도 그냥 잠을 설쳐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밤사이 체액 조절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여러 번 깨고 아침 첫 소변이 개운하지 않으다 하며 몸까지 붓는다면 단순한 수면 부족만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침 거울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얼굴의 붓기와 눈빛의 무거움은 밤새 몸이 얼마나 편안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침은 회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지친 상태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밤의 문제만 보다가 정작 아침에 몸이 보내는 결정적인 단서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밤에 2번 깼는지 3번 깼는지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얼마나 개운한지, 첫 소변의 느낌이 어떤지, 얼굴과 발이 얼마나 붓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 몸의 패턴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침에 바로 짠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료로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속을 깨운다며 진한 커피를 먼저 드시고 어떤 분들은 입맛이 없다고 국물부터 찾으십니다. 물론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몸이 이미 농축되고 예민해진 상태라면 아침의 첫 자극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짠 국물이나 강한 카페인은 갈증과 배출 리듬을 흔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은 하루를 시작할 때 조용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부드러운 수분, 무리 없는 움직임, 서두르지 않는 배출. 이 세 가지가 아침의 핵심입니다. 학계에서도 아침 혈압 상승, 체액 재분포, 수면 후 탈수 경향이 건강에 중요한 시간대라고 봅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는 아침 수분 보충의 양과 속도에 대한 세부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충분히 마시는 것을 더 강조하고 다른 전문가는 개인 상태에 맞춘 조절을 더 강조합니다. 저는 후자가 실제 생활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밤뇨가 심하거나 심장과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무조건적인 방법보다 몸의 반응을 보며 천천히 맞추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침은 단순히 물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자리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기보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어깨와 발목을 부드럽게 움직여 순환을 깨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은 낮 동안의 부종과 피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명령보다 부드러운 준비를 더 잘 받아들입니다. 기억하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의 문제는 낮에 쌓인 결과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은 그 흐름을 바꾸는 첫 기회가 됩니다. 첫 소변을 미루지 않는 것, 물을 천천히 시작하는 것, 아침 붓기를 살피는 것, 자극적인 시작을 피하는 것. 이 네 가지는 작아 보이지만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결국 밤의 소변 패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정말 신장에 좋은지, 언제는 도움이 되고, 언제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지, 헷갈리는 그 경계를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정말 신장에 좋을까요?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충분한 수분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무조건 많이 마시는 습관이 오히려 밤을 더 힘들게 하고 몸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이 마시느냐, 적게 마시느냐가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시느냐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일정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몸에 수분이 너무 부족하면 소변은 지나치게 농축되고 몸은 갈증과 피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진한 소변, 입마름, 머리가 무거운 느낌, 아침의 찝찝함은 때때로 이런 흐름과 연결됩니다. 이 정도만 들으면 그렇다면 많이 마실수록 더 좋겠네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신장은 물이 들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좋아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신장은 균형을 좋아하는 장기입니다. 부족해도 힘들고 과해도 힘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낮에는 거의 물을 안 마시다가 저녁에 건강을 위해 큰 컵으로 여러 잔을 마시는 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루 총량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느끼는 부담은 그렇지 않습니다. 늦은 시간에 몰린 수분은 밤에 소변 생산을 늘리고 수면을 자꾸 끊고 다음 날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잠이 깨면 다시 목이 마르고 또 조금 마시고 또 화장실에 가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많은 분들이 물을 마셔도 개운하지 않다,
않고 느끼게 됩니다.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을 다루는 리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잔잔한 강물을 좋아합니다. 조금씩 일정하게 흐르는 물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메말랐다가 갑자기 폭우처럼 쏟아지면 몸은 그 변화를 급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급한 변동이 반복되면 신장은 쉬지 못하고 방광도 편하지 못하며 밤은 자꾸 끊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강물의 양만이 아니라 흐르는 방식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맑은 소변이 나오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지나치게 진한 소변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너무 맑기만 하고 자주 화장실에 가고 몸은 오히려 허탈하고 피곤하다면 그것 역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몸 상태에 비해 수분을 과하게 들이키는 습관이 있다면 소변 색만 보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몸의 상태는 소변 색 하나로만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횟수, 시간대, 갈증의 양상, 붓기, 수면의 질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물은 생명에 꼭 필요한데 왜 어떤 날은 마셔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해질까요? 그 이유는 물 자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몸의 조절 능력과 시간대, 그리고 함께 있는 질환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은 수분을 다루는 몸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맞는 조언이 어르신에게는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 몇 리터를 무조건 마셔라. 같은 말은 듣기엔 쉬워도 실제로는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건강은 유행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몸의 반응을 읽으며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늘 논의가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장 결석이나 탈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장이나 심장이 약한 분, 혹은 몸이 이미 붓는 경향이 있는 분에게는 과도한 수분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강조됩니다. 즉, 수분 섭취는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좋은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좋은 것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정보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좋은 것을 많이 하면 더 좋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갈증이 없다고 해서 몸에 수분이 충분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미 약간 마른 상태인데도 별 느낌이 없다가 한참 뒤에 갑자기 입이 바싹 말라 한꺼번에 많이 마시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입이 자주 마르지만 실제 몸 전체 수분 균형보다 입안 상태나 약물의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갈증 하나만으로도 단정하지 말고 몸 전체 패턴을 보셔야 합니다. 소변색, 횟수, 밤중 각성, 붓기, 피로, 입마름. 이 6가지를 함께 보면 훨씬 더 정확해집니다. 기억하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아침의 붓기와 밤의 잦은 소변 말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있다면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낮 동안의 체액 조절, 저녁의 수분 섭취, 순환의 흐름이 함께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수록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더 고르게 나누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첫째, 목이 타들어갈 때까지 참지 마십시오. 둘째,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키지 마십시오. 셋째,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천천히 줄이십시오. 넷째, 밤중 소변과 붓기, 피로가 함께 있다면 무조건 많이 마시는 방식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4가지 원칙은 복잡하지 않지만 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은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다고 더 빨리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리듬입니다. 몸과 맞춰야 의미가 생깁니다. 신장은 그 리듬이 맞을 때 가장 편안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편안함이 밤의 잠, 아침의 개운함, 낮의 기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소변과 직접 관련 없어 보여 더 놓치기 쉬운 신호들을 보겠습니다. 붓기, 피로, 식욕 저하처럼 아주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변화들이 사실은 신장과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변의 횟수, 색, 거품, 그리고 물을 마시는 리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장은 꼭 소변으로만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더 늦게 알아차리는 이유는 소변 말고도 너무 흔한 방식으로 이상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붓기, 피로, 식욕 저하, 입안의 텁텁함, 몸의 무거움. 이런 변화는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어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복되고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이미 하나의 방향으로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붓기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붓기를 그날 많이 걸었기 때문이거나 짠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마다 발목이 부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아침에는 눈꺼풀이 무겁고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장은 몸속의 수분과 염분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면 몸은 물을 다루는 방식이 예전 같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붓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낮에는 다리로, 아침에는 얼굴로, 하루 종일은 몸의 무거움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붓기가 왜 밤중 소변과 연결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낮 동안 다리에 몰렸던 체액은 밤에 누우면 다시 혈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신장은 그 체액을 처리하느라 더 많은 소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의 붓기와 밤의 화장실 횟수는 서로 이어진 한 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낮에는 발목이 말하고 밤에는 소변이 대신 말하는 셈입니다. 내 몸은 늘 이렇게 연결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연결을 따로따로 끊어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이 지칠 때 나타나는 피로는 단순히 많이 움직여서 생기는 피곤함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잔 것 같아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부터 몸이 젖은 담요처럼 무겁고 낮에도 기운이 쉽게 꺼집니다. 물론 피로는 너무 흔한 증상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수면 부족 때문일 수도 있고 빈혈이나 혈당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만으로 신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밤중 소변, 붓기, 소변 변화와 함께 피로가 이어진다면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신장이 혼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합창처럼 같은 방향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욕 저하는 위장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없고 먹어도 예전만큼 맛있지 않으면 위가 약해졌다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흔들릴 때도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식욕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안이 텁텁하고 금속맛처럼 느껴지거나 뭔가 늘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만 보면 애매합니다. 하지만 소변과 붓기, 피로와 함께 나타나면 그냥 넘기기 어려운 조합이 됩니다.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 당신은 단지 나이 들어서 피곤한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몸이 반복해서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한 불편을 자꾸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계단이 전보다 힘든 것도,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운 것도, 저녁이면 다리가 조이는 것도 다 나이 탓이라고 말해버립니다. 그 말은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한 순간부터 관찰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관찰이 멈추면 변화도 늦어집니다. 신장은 소리 지르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비특이적 증상은 해석이 어렵다고 봅니다. 붓기와 피로는 신장뿐 아니라 심장, 간, 갑상선, 빈혈, 영양 상태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너무 넓게 해석하지 말고
명확한 검사 기준을 우선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생활 속 반복되는 패턴이 검사 이상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 두 시각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괜히 공포를 키우지 않되 반복되는 변화는 절대 무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특히 어르신의 몸은 여러 기능이 동시에 느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변과 붓기, 피로, 식욕, 저하가 함께 있을 때는 더 세심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변화는 피부와 입안의 느낌입니다. 유난히 건조하고 입이 자주 마르는데도 물을 마셔도 개운하지 않고 피부가 푸석하게 느껴지는 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계절 문제나 나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 균형이 고르지 않고 밤잠이 자꾸 끊기고 몸이 붓는 흐름과 함께 나타난다면 역시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몸은 따로따로 고장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곳도 작은 목소리로 반응합니다. 기억하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은 작은 힌트를 여러 군데에 나누어 보낸다고 했습니다. 소변은 창문이고 몸의 감각은 그 집 안 공기와 같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창문만 보고 끝내지 말고 집안의 공기까지 함께 느끼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붓기, 피로, 식욕 저하, 입안의 텁텁함, 몸의 무거움은 모두 그 공기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이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방향을 바꿀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망가진 뒤가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몸이 먼저 말을 걸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서워하기보다 연결해서 보십시오. 밤에 몇 번 깨는지, 아침에 얼마나 붓는지, 낮에 얼마나 피곤한지, 입맛이 어떤지. 이 네 가지를 며칠만 차분히 살펴보셔도 몸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높거나 진통제를 자주 드시거나 이미 몸이 잘 붓는 분들이 왜 신장 저하를 더 빨리 겪을 수 있는지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조심해서 봐야 하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같은 밤중 소변이라도 누구에게나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일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신장이 더 빨리 지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높거나 진통제를 자주 드시거나 몸이 자주 붓는 분들은 같은 증상이라도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건 겁을 드리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의 조건을 알고 더 일찍 방향을 바꾸자는 뜻입니다. 신장은 누구에게나 조용하지만 어떤 몸에서는 그 침묵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몸은 여러 방식으로 부담을 받습니다. 신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장은 피를 걸러내는 장기이기 때문에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작은 필터 구조가 서서히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 조절이 매끄럽지 않으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면서 소변량이 늘고 갈증이 심해지고 밤에도 자주 깨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를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 조절과 신장 부담이 함께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밤중 소변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대사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혈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그 부담은 결국 신장의 미세한 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장이 지치면 다시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흔드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에게 밤뇨, 붓기, 피로가 함께 나타난다면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기에는 연결고리가 너무 분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압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요.
물론 약을 드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약 복용 시간이나 종류에 따라 소변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뇨 성분이 있는 약은 소변 횟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는 분은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언제 어떤 약을 드시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몸은 늘 여러 요소가 겹쳐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리다 보면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진통제를 습관처럼 찾게 됩니다. 당장은 통증이 줄어드니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진통제는 신장에 혈류에 영향을 주어 오래 반복해서 복용할 경우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진통제가 모두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기간 동안 적절히 쓰는 것은 다릅니다. 문제는 불편할 때마다 습관처럼 기간을 길게 별다른 점검 없이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가볍게 여기시는 부분입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는 단순한 노화입니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던 질환과 연결된 두 번째 경고입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 질환이 있는 몸은 작은 변화도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에게 밤중 갈증과 소변 증가는 더 예민하게 봐야 하고, 고혈압이 있는 분에게 반복되는 붓기와 피로는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에게는 소변 패턴의 변화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몸의 배경이 다르면 위험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몸이 자주 붓는 분들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붓기는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순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염분 조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장이 물을 다루는 방식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발목이 붓고 밤에 소변이 늘며 아침에도 개운하지 않다면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 생긴 하루치 불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하루 종일 체액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힌트일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어떤 환자를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비교적 분명한 편입니다.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고령, 장기간의 약물 복용, 반복되는 부종은 모두 신장 기능, 저하와 연결해서 더 신중히 봐야 할 요소들입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는 언제부터 적극적인 검사와 개입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판단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증상이 아주 분명해질 때까지 경과를 보기도 하고, 다른 전문가는 위험 요인이 겹치면 더 일찍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후자의 태도가 어르신에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장기일수록, 위험 요인이 겹친 몸일수록 기다리기보다 살피는 쪽이 낫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붓기와 피로, 밤중 소변과 거품, 아침에 무거운 말입니다. 이런 신호가 한두 가지라도 반복되는데 동시에 당뇨나 고혈압, 진통제 복용 습관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정확함입니다. 괜히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근거 없이 안심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조용하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몸의 힌트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몸을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하셨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당 조절이 흔들릴 때도 있고, 혈압이 오를 때도 있고, 아픈 곳 때문에 약에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질환, 내가 먹는 약, 내가 느끼는 증상. 이 세 가지를 한 줄로 이어서 보기 시작하면 몸의 방향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7일의 작은 계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단 7일만 생활 리듬을 다르게 가져가도
몸이 보내는 신호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함께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불안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하면 되나요? 바로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은 설명만으로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행동이 반복될 때 비로소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리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7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식단도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조용히, 더 정확히 읽으면서 신장을 덜 피곤하게 만드는 생활의 순서를 잡아보는 것입니다. 첫째 날은 기록입니다. 사람은 기억보다 기록이 정확합니다. 그날 밤 몇 번 깼는지, 소변은 시원했는지, 거품은 있었는지, 아침에 얼굴이 붓는지, 저녁에 양말 자국이 남는지 적어보십시오. 물은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도 함께 적으시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해 보여도 아주 중요합니다. 몸의 패턴은 머릿속으로 떠올릴 때보다 종이에 적힐 때 훨씬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늘 비슷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적어보면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마신 날과 낮에 소변을 오래 참은 날, 잠이 유난히 깨진 날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늘 이유 없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날은 아침에 리듬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첫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마시고 작은 컵으로 물을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커피나 진한 차부터 먼저 찾기보다 몸을 깨우듯 부드럽게 수분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 붓기와 눈꺼풀의 무거움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아침 거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오늘 몸이 어떤 밤을 보냈는지 조용히 보여줍니다. 이 둘째 날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아침을 급하게 열지 않는 것입니다. 신장은 서두르는 몸보다 준비된 몸을 더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셋째 날은 물의 총량보다 리듬을 보는 날입니다. 낮 동안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속도를 줄여보십시오. 목이 타서 벌컥벌컥 마시기 전 작은 컵으로 몇 번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놀라십니다. 물은 많이만 마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누는 게 이렇게 중요했다요? 네, 바로 그 차이가 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들어온 물은 밤을 깨우지만 고르게 들어온 물은 몸을 덜 긴장시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신장은 이런 반복에 아주 민감합니다. 넷째 날은 참는 습관을 줄이는 날입니다. 소변이 마려운데도 귀찮아서 외출 중이라서 혹은 화장실이 불편해서 계속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출은 들어오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몸이 내보내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것이 전체 리듬을 편안하게 합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거칠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몇 번이나 몸의 신호를 무시했는가?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신장은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무시에 지쳐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날은 저녁을 가볍게 정리하는 날입니다. 짠 국물, 늦은 시간에 과한 수분, 습관처럼 마시는 건강 음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다고 믿는 것들 중에도 밤에는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큰 컵물 한 잔은 많은 분들에게 밤뇨를 악화시키는 아주 흔한 출발점입니다. 대신 저녁 식사 이후에는 몸을 쉬게 하는 쪽으로 리듬을 조정해 보십시오. 필요한 수분은 낮에 조금 더 챙기고 밤은 정리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몸은 밤에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 시간을 배출의 시간으로 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날은 몸의 전체 감각을 보는 날입니다. 소변만 보지 말고 피로와 붓기, 식욕, 입안 느낌까지 함께 보십시오. 아침이 덜 붓는지, 낮에 덜 무거운지, 밤에 깨도 다시 잠들기가 조금 나아졌는지 살펴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 시점에서 아직 큰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원래 그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미세한 변화가 먼저 옵니다. 화장실 횟수가 완전히 줄지 않아도 개운함이 조금 달라지고
붓기가 덜하고 다음 날의 피로가 살짝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방향의 시작입니다. 변화는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쯤에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몸을 고치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몸과 다시 협력하려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건강을 전쟁처럼 대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참아야 하고, 무조건 끊어야 하고, 무조건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런 방식보다 리듬과 협력을 더 좋아합니다. 몸과 싸우지 말고 몸의 패턴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변화입니다. 7째 날은 돌아보는 날입니다. 첫날 적었던 기록과 비교해 보십시오. 밤에 몇 번 깼는지, 아침 붓기는 어떤지, 물 마시는 시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몸이 보내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결론 하나를 내려야 합니다. 좋아진 부분은 계속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신호는 그냥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밤중 소변이 계속 심하고 거품이 반복되고 붓기와 피로가 함께 있다면 생활 습관 조정만으로 끝내지 말고 검사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록은 막연한 불안을 정확한 판단으로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학계에서도 생활 습관 교정은 초기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축으로 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생활 습관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위험 신호까지 집에서만 버티라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좋아지는 흐름이 보이면 계속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거나 악화되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은 시작이지 모든 것을 대신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저는 이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하게 겁먹지도 말고 근거 없이 안심하지도 않는 것. 몸의 신호를 존중하면서 차분히 대응하는 것. 그것이 어르신의 건강을 가장 오래 지키는 태도입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까지 우리는 물의 리듬, 아침의 시작, 붓기와 피로, 기존 질환의 위험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모입니다. 7일 계획은 단순히 생활을 바꾸는 도전이 아닙니다. 몸의 언어를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작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자주, 더 다정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다면 신장은 아직도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내용을 조용히 정리하면서 왜 아직 늦지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변화를 이어가면 되는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이제 마음속에 하나쯤은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실 겁니다. 밤에 몇 번씩 잠에서 깨던 순간일 수도 있고, 아침 거울 속 부은 얼굴일 수도 있고, 화장실에서 거품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어느 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양말 자국이 오래 남던 저녁이나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입맛이 떨어졌던 며칠이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순간은 사실 따로 떨어진 기억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비로소 한 줄로 이어서 듣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신장은 참 조용한 장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통증으로 크게 외치기보다 소변 습관과 붓기와 피로 같은 작은 힌트로 먼저 말을 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무너진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조용히 방향을 바꿀 시간도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작은 신호를 알아차렸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많은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일이 단순한 불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소변의 색과 거품과 횟수가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일 수 있다는 것, 낮의 붓기가 밤의 화장실 횟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물은 많이 마시는 것보다 리듬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당뇨와 고혈압, 진통제 습관이 있는 분은 같은 변화도 더 신중히 보아야 한다는 것까지 차근차근 짚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으면 결국 한 가지로 돌아옵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몸이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쁘고 익숙해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큰 병명은 무서워하지만 그 병명이 오기 전 몸이 보내는 조용한 예고편은 너무 쉽게 지나칩니다. 밤에 2번 깨는 것도, 물을 몰아 마시는 습관도, 소변을 오래 참는 것도, 저녁이면 발목이 붓는 것도 다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몸에는 별일 아닌 것이 반복될수록 더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은 한 번의 큰 실수보다 매일의 작은 반복에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다행히 회복 또한 그렇습니다. 한 번의 기적보다 작고 꾸준한 반복이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아주 큰 결심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걸 완벽히 바꾸자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주 작은 약속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밤에 깼다면 그냥 불편했다로 끝내지 말고 왜 그랬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부었다면 오늘 몸이 어떤 밤을 보냈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물을 마실 때는 얼마나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소변이 마려울 때는 조금만 더 참자고 미루기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해 보십시오. 이 작은 태도 변화가 생각보다 큽니다. 신장은 거창한 결심보다 이렇게 조용한 반복에 더 잘 반응합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이 무거워지셨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을 듣고 그럼 나는 이미 많이 늦은 걸까? 하고 불안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목적은 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복되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는 것이지 모든 불편을 큰 병으로 단정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공포가 아니라 관찰로 가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패턴을 보는 눈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은 지금부터 충분히 기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중간에 이야기했던 7일의 작은 계획 말입니다. 기록하고, 아침의 리듬을 바꾸고,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참는 습관을 줄이고, 밤을 쉬게 하는 방향으로 생활을 정리하는 일. 그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몸과 다시 협력하는 연습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작게 말합니다. 그러니 더 거칠게 다루지 말고 더 부드럽게 들어야 합니다. 몸은 혼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을 때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장은 그 변화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학계에서도 생활 습관 교정은 분명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경고 신호를 생활 습관만으로 오래 버티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이 점을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밤중 소변이 계속 심하고 거품이 반복되고 붓기와 피로가 함께 이어지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위험 요인까지 겹쳐 있다면 검사를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은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지만 필요한 확인까지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을 정리하면서도 몸이 보내는 신호가 계속된다면 더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이 겁먹는 태도와는 다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관심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왜 진작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듣지 못했을까? 왜 밤에 깨는 일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생각했을까? 왜 거품과 붓기와 피로를 따로따로만 봤을까? 그 마음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늘 오늘입니다. 어제를 후회하는 것보다 오늘의 리듬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경우에 맞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몸은 아주 늦기 전까지는 늘 작은 기회를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혼자 버텨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신호를 보내며 나를 불러왔을까요?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그 신호를 조금 더 따뜻하게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 물 한 컵의 시간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내일 아침 붓기를 한 번 더 살피는 것일 수도 있고, 미루던 검사를 예약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늘 이렇게 작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쌓이면 몸은 어느 날 분명히 다른 표정으로 답해옵니다. 아침이 덜 무겁고 밤이 덜 두렵고 하루가 조금 덜 피곤해지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조용하지만 결코 무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생활의 방식에 따라 아주 섬세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몸을 몰아붙이기보다 몸의 리듬을 존중해 주십시오. 많이보다 고르게, 참기보다 자연스럽게, 무시하기보다 관찰하는 쪽으로 조금만 방향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 작은 방향 전환이 앞으로의 몇 달, 몇 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듯 회복도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은 분명히 몸을 바꿉니다. 작은 한 잔의 시간, 작은 배출의 리듬, 작은 기록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가족과도 꼭 나누어 주십시오.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밤에 자주 깨는 지인이 있다면 이 내용이 작은 경고이자 따뜻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루만 해보고 또 하루를 이어가면 됩니다. 몸은 그 하루하루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조용한 반복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꼭 나눠주세요. 밤에 몇 번이나 깨시는지, 물 마시는 습관을 어떻게 바꿔보고 싶은지, 오늘부터 어떤 작은 실천을 시작하실지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데이 1/7 챌린지 시작. 그 한마디가 오늘의 다짐을 내일의 습관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몸은 조용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몸을 조금 더 다정하게 돌봐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